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가장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일 것 같아요. 지난달 28일 사퇴 이후에 17일 만인데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감사원장을 그만둔 지 17일 만에 야당 입당을 했으니 그게 감사원장의 정책 독립성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굳히고 대선에 나가게 되면 본인에게 어떤 환경이 제일 유리할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당하는 걸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일단 차별화를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외부의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본인이 현재까지는 지지율이 1위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돼서 준비나 아니면 조직 이런 게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조직이나 뭐 자금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야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선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빠른 시간 안에 윤석열 전 총장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으면 조직이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네.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을 해서 아마 야당 입당이라고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으로 이렇게 깜짝 입당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현 정권 핵심 사정기관의 숫장이 제일 야당으로 갔다, 대선에 나온다, 이게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사인 볼트보다 빨랐다, 최로남불이다 해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비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는, 왜냐면 그게 어쨌든 현 정부의 사정기관에 있는 장이면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필요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도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변명하든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금방 야당에 들어갔다면 그럼 그동안 본인이 했던 감사가 공정했을까?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봐요, 저는. 네.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감사원장이 수사나 감사를 했던 내용이 의도적으로 현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수사나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기관들인데, 네. 그 기관에 장을 했던 사람들이 퇴임하자마자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정치적 중립성 상당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이런 사정기관에 장을 했던 사람은 일정 기간 출마를 못하도록 막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요. 저는 뭐 그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미리 그만두든지 어느 정도 차를 두고 해야, 아니면 이제 예컨대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사정기관에 들어간 사람들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어떤 감사나 수사를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을 통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인지도 측면에서도 지금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고, 언제부터 대선을 생각했을까, 정치를 생각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아마 이제 그 야권이나 보수 언론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거론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제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만, 네. 처음부터보다는 월성 원전에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그런 과정, 여권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보수 언론과 야당이 대선 후보로서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 뭐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네. 걸로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본인도 이제 대권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두고서 보통은 하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물론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는 있지만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한 6개월 적어도 아니면 1년 그만두고 나서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뭐 그만두자마자 10며칠 만에 야권에 들어간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본인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최 전 원장의 입당 후에 국민의힘은 환영을 했는데 야권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네. 주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일단 현 정부의 각을 세웠던 사정기관 출신이라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 네. 이런 부분도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지지층, 예컨대 지지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일정 부분 분산될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 중도 성향 또는 현 정부에 이제 좀 실망한 그런 중도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지지율에 포함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장모나 부인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7개 의혹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최 전 원장한테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 지금도 이제 하락세잖아요. 근데 그 하락세가 최 전 원장한테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최 전 원장의 입당이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오는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윤 전 총장도 전략을 수정하든 아니면 상당히 위기에 빠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 지금 하락 추세다 말씀을 하셨는데 30%대를 쭉 유지하다가 정말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조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원인을 뭐로 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장모가 구속이 됐고요. 네네, 부인의 네. 논문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뭐 최근에 무슨 공작 정치다 이러면서 음모론을 펴고 있지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 전 대변인이죠. 이분과 관련된 비리, 이게 이제 의혹이 또 터져 나왔고, 네. 또 하나는 윤 전 총장이 그 아직까지도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정치의 초보자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점,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의 모습보다는 현 정부를 때리면서 또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고 가려는 그런 태도, 비전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 그냥 현 정부의 잘못된 실정을 계속 지적하는 쪽으로만 집중하는 모습, 네. 이런 모습들이 저는 기대감을 실망으로 바꾼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7개 정도의 이제 재판과 수사,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빨리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더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늦어져서 지지율이 좀 빠지는 측면도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네. 국민의힘 입당이 본인한테 왜 그러면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할까? 제가 볼 때는 검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검증.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아주 엄격한 검증을 할 겁니다. 공격도 많이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장모 부인 관련된 의혹들,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가끔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경선을 시작하게 되면 경선 후보들 사이에 그런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공격을 과연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사실 그런 공격이 그렇게 심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잠재적 야권의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공격을 안 해요. 네. 보호를 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안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들어가게 되면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본인의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으면서 지난번 안철수 대표하고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이죠. 두 사람이 마지막 단일화 경선했던 것처럼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도 그렇고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반전을 현재 꾀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모르죠. 뭐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진 않았지만 캠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까 잠깐 조언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강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지지율에 반영된 그건 이미 반영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때리고 현 정부를 공격하고 현 정부가 뭐 실책이 많다. 그거 가지고는 이미 그건 그 지지율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빠지는 이유는 그중에 실망한 사람이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한테 비전을 주려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적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대안 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돼야 된다고 보는데 윤 전 총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네. 미래 비전이나 대안이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거나 이거보다는 현 정부가 뭘 잘못했고 잘못했으니까 이렇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그게 저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게 능력의 검증인데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제대로 발표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지 않으면 저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치적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그 말씀을 하셨고 여권을 좀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좀 주춤하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지난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세적 입장에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공격적 입장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방어적 자세만 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평가에 좀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해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아마 여성층에서 좀 지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보수 야당이나 또는 이런 그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예비 경선이 끝났고 본 경선이 시작이 되면 일정 부분 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태도를 이제 바꿨거든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태도, 그러니까 네. 적극 방어하는 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이제 태도 전환이 앞으로 지지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다음 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TV 토론을 취소하기도 했고요. 또 당초 9월 초에 마무리 지으려던 전체 경선 일정도 흔들리고 있는데 경선 연기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후보들이 모두 다 그걸 동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연기에 대해서는 아마 2주에서 3주 정도 그 정도 연기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됐고 왜냐하면 4단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선을 계속 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그만큼 2주 동안은 전혀 그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재명 지사도 거기에 동의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아마 전체적으로 2주 내에 3주 정도 연기가 될 걸로 보여지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코로나19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아마 연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선 연기 주장하던 이낙연 후보 쪽 입장은 최근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제 경선 연기 전체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이 토론에 관련해서 TV 토론을 다음 주에 하기로 했었어요. 네. 네. KBS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민주당 선관위죠. 네네. 민주당 선관위에서
또 TV 토론을 연기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이재명, 정세균 두 후보 캠프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거다. 네. 그러면서 특정 후보 캠프들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같이 다 합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면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당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 맞지 않다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연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2주 내에 3주.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이 빠진다. 경선 연기를 2, 3주 하기로 했는데 이걸 그 발표하고 바로 이걸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특정 캠프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게 특정 캠프의 입김이다 이러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연일 4자릿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당 정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서 여권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이라는 게.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고 국민들도 사실 여론조사 보면 거의 80% 이상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정당국이라고 하는 부총리는 이게 이제 뭐 본인의 주장은 이렇더라고요. 이정원이 지금 논란이 되는데 현재 80%만 지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만약에 이제 100% 추가되면 2조 원 정도가 더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제안은 이거예요. 2조 원이 지금 어디에 쓰게 돼 있냐면 이번 추경 예산안 2조 원이 우리가 이제 나라 빚이라고 하죠. 네. 그 국채를 국가가 갖고 있는 부채를 갚는 데 쓰기로 지금 돼 있어요, 계획이. 네네. 그래서 이제 여당은 이건 좀 나중에 갚아도 되니 2조 원을 일단 여기에 쓰자. 그러면 전체 추경 예산안 범위 내에서 더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다. 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2조 원 갚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외국에 이제 돈을 빌린 곳에 이미 갚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갚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빚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갖고 있는 것 중에 2조 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걸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계속 우기고 계속 주장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캐시백 있잖아요. 카드 캐시백. 그건 또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주장을 해요. 지금 캐시백을 해야 된다고. 네. 그런데요, 이 캐시백을 하게 되면 누가 돈을 많이, 뭐 물론 캐시백을 해서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일부 돈을 받아가죠. 네. 그걸로 돈을 주는 거나 그 사람들한테 20만 원 주고 그걸로 지역화폐를 쓰게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도와주는 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잘 모르겠고요. 네. 캐시백을 하게 되면 또 돈을 버는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드 회사입니다. 그렇죠. 카드 회사가 수수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시백을 돈을 많이 쓰면 돈을 돌려받으니까 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수수료는 카드사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네. 카드사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들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대체 홍남기 부총리의 계획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려움 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대기업을 위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설득력도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본인이 왜 그렇게 저는 계속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국민들도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도 뭐 1조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네. 하는데 채무 상환은 말리면서 카드 캐시백은 굳이 왜 해야 되는지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